자, 여러분 다음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제가 1시간에 마시려니까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양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서양사냐, 동양사도 있지 않느냐. 근데 동영상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논어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논어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논어나 명자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인문학적 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인문학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걸로 하고, 서양 인문학의 중심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서양 윤리 사상의 모습에는 아테네와 예루살렘. 아테네는 뭐다? 헬레니즘. 예루살렘은 뭐다? 헤브라이즘.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세계관, 그리고 인간 기준의 가치관, 우리 인문주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생된 학파가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토아학파나 에피쿠로스학파 같은 경우, 에피쿠로스학파 같은 경우는 에피쿠로스가 만들었죠. 그리고 스토아학파는 제논이 제시합니다. 그러면 스토아가 뭐냐? 스토아는 기둥을 말합니다. 제논이 그 배당이 있는 그런 기둥에서 서서 하다 보니까 그걸 스토아학파라고 했고, 스토아학파 물론 여기서 지금 스토아학파가 뭐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책에는 있다. 그 책에는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말씀하는 그 많이 듣는 쾌락주의. 그 쾌락이 우리가 말하는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실제로 헬레니즘 두 철학 사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무려 몇백 년간, 600년간. 지금도 그것들이 유효합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니즘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했던 죽고 난 이후 기원전 324년부터 로마가 이틀을 정도한 기원전 31년 전까지 그리스 로마 문명을 가립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오리엔트라 그러면 동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양이라는 것은 우리 근동이나 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리엔트는 중동까지 여기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융합한 것들을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헬레니즘이 나옵니까? 이거는 유럽과 레반트의 결합이 있기 전에 유럽과 레반트의 길고 깊은 갈등을 통해서 형성되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할게요. 레반트가 오늘 하나 좀 나중에 뭔가 레반트 지역 지금도 그런 말 씁니다. 레반트 그러면 어디냐? 지금도 가장 하얗고죠. 어디?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이야기하죠. 그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의 갈등을 통해서 형성된 건데, 역사적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세운 도시가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는 어디 나라냐? 지금 이란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페르시아라 그러면 그냥 이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는 레반트, 아까 말한 그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장 히루스 2세,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여기에 누가 왕이 되냐면 다리우스 대왕이 이제 집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리스의 이오니아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제압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옛날 세계사전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1차는 어쨌든 아까 말한 자 다리우스 대왕이 출전해요. 출전해서 가는데 폭풍 만나가지고 몽땅 써보도 못하고 그냥 난파되어 버리죠. 두 번째 또 해요. 2차 원정을 이제 정했는데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여기서 생깁니다.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군이 패배합니다. 그거를 적은 수의 그리스군이 이겼다고 이제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겼어요 말하고 그 사람 죽잖아요. 그것을 기려고 만든 게 바로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의 꽃이죠. 3차 했어요. 근데 출전 가기 전에 다리우스 대왕이 이제 사망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수에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가 아시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거 안 보셨어요? 네. 이거 아시나요? 3대. 여기 스파르타 왕하고 그 300명이 페르시아 이 사람 크세르크세스하고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이 져요. 이 양반의 부인이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에스더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3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져요. 지고 나서 연예인에 있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 그리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전해준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벗어나니까 지배를 벗어나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도시가 방금 길을 가죠. 그래서 아테네의 유지에 꽂혀든 사람은 페르클레스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페르클레스가 어떤 정책들이 지금 아직도 이 사람보다도 못한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 지금 어떤 민주주의보다도 못한 지금 우리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2500년, 2000년 훨씬 넘은 세월에 이미 페르클레스는 민주주의를 좁혀요. 여러분들 아는 도쿄 주방 이거는 페르클레스 도쿄 주방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분은 그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또 그리스 고전기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진선기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등등 하여튼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철학자의 가치나 사상이 지금 유효합니다. 아주 유효.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뭐랍니까?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페르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사람. 이 정도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철학이 왜 중요하냐? 자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알려고 말하죠. 인간으로 자연의 인간을 중심으로 논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철학의 주제가 되는 시기가 이때부터. 그 페르클레스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동맹이 나오는데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타협을 했고 그 속에서 이제 그리스의 참여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두 가치의 전쟁입니다. 왜 두 가치의 전쟁이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대표하는 두 가치 간의 싸움인데 집단보다 개인이 중요하고 있던 사회 어디입니까? 그리스. 개인보다는 집단이 중요하고 있던 사회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그러면 이게 평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통치 우주이죠. 그건 어디예요? 그리스. 그런데 신적 근원을 부여받아 위대한 한 사람이 통치하게 놔두고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 이렇습니다.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스 고정민은 한마디로 뭐다? 개인이 탄생하는 시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헬레니즘이 왜 나오게 되는지 알려드리려는 말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 3차 전쟁에서 해방되고 이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 동맹을 결성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분열이 돼요. 이 분열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치열하게 하는데 스파르타가 결국 이겨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스가 결국은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느냐? 그 당시 마케도니아라는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가 점령합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왕이 누구냐 하면 필리포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 누구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를 쓰던 장본인입니다. 왜? 어떻게? 알렉산더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인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 때문에 미친 영향을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 있어요. 어디다? 경주 불국사의 석굴암. 그게 무슨 기법입니까? 그게? 간다라 미술이라고 했잖아요. 그 간다라가 어디입니까? 인도 아닙니까? 그 영향이 또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 시기에 온 겁니다. 33살의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이 제국은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로 분열되고 그리고 나서 300년 후에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로마가 통일하죠. 3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이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 그 어떤 제국보다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정치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바로 뭐다?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럼 헬레니즘은 뭐다? 이게 아까 말한 320년부터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전 331년 전까지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 이거는 뭐다? 고대 그리스 문화. 아까 말한 그 소크라테스 문화 이런 그 고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말한 페르시아 같은 이 근동 우리 지역 오리엔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트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시키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에까지 연결돼요. 그것들이 융합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뭐한다? 헬레니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은 모든 것이 사람에서 시작되고 그 바탕은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나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헬레니즘 문화는 인본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인간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며 개인을 중시하는 특징을 띄었습니다. 이게 바로 헬레니즘인데 여기서 우리가 유명했던 게 아까 말했던 스토아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상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나중에 뭐 그냥 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스토아파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 스토아파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달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럼 헤브라이즘은 뭐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눈을 번쩍 뜨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교제 같은 세계관, 신중심의 가치관, 이게 신론주의죠. 교부 철학. 교부 철학 하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없습니까? 교부,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참회로 들어봤죠? 아우구스티누스, 스콜라 철학. 뭐 이렇게 대별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철학 가져가 되는데요. 헤브라이즘이란 히브리, 유대민족의 사상과 문화 종교를 합니다.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이렇게 나오죠.
올더 테스트먼트, 오실 예수님, 뉴 테스트먼트, 오신 예수님. 이게 신약,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구약을 말하냐? 올더 테스트먼트랍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랍니다.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인데, 이 유대교 율법을 사랑의 원리로 완성시킨 이 기독교가 바탕이 되는 이게 헤브라이즘의 본질이죠. 기독교는 결국 로마를 지배하던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1000년 동안 중시를 지배 막강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헤브라이즘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빼고는 서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한국에서 왜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제 때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던 모든 지식 엘리트 천국이 대부분 다 미국이나 서양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우리 이 친구도 미국 유학파 아닙니까? 근데 그 사상들이 전부 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특히 헤브라이즘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형성됐고, 우리 지금 젊은 교수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배웠던 그 학자들이 다 동양학을 제외하고는 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2019년 대한민국에도 이것들이 그 사상이 유효한 겁니다. 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융합보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만남이 이 순조롭게 융합 과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웁니다. 어떻게 싸운다? 이성을 중시한 헬레니즘 문화, 이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신본주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가 충돌해요. 어떻게 한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어떻게 충돌한다? 이 융합 과정에서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지금 헤브라이즘, 지금 현대 기독교 그 이후부터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 아리우스는 헬레니즘적인 사고예요. 아리우스는. 근데 아까 말한 그 알렉산더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융합 과정에서 싸웠던 치열한 한 대표적 사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식적인 우리가 이단이다라는 것들이 세계사에서 이 아리우스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개신교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 이후에 부활 이후에 바로 이단들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은 소소한 이단들은, 희한한 이단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공식적 이단에 대한 그런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하고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유사한 본질일 뿐 같은 신은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파의 주장입니다. 이게 바로 헬레니즘 사고예요. 근데 판정되고 처방되는데, 자, 그리스도교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게 아까 말한 신조인데, 이 니케아 신조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 융합은 바로 서양 문화의 형성에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여기 보시면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왜 니케아 공의를 했댔잖아요. 기독교가 언제 공인이 되느냐면 313년도입니다. 밀라노에서 그 당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인, 혼자 황제가 아니라 공동의 황제였어요. 두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국교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박해받았죠. 지하 도시, 지하 교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지배한이 있었느냐? 그 사람은 원래 아버지는 마니교의 신봉자였어요. 마니교가 뭐냐? 조라스터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걸 짬뽕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 조라스터교. 근데 어머니는 뭐다? 어머니는 또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영향력으로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그 혼란과 그 정체이치 점점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선방을 날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만약에 그때 313년도에 기독교 공인되지 않았다면 아마 피해에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황제들 입맛에 따라서 어떨 때는 동화, 어떨 때는 내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이케아 공예까지 군산팀에서 열어가지고 딱 깔끔하게 논쟁을 딱 끝내버립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였느냐.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왜 나오는가? 여기서. 자, 어쨌든 헤브라이즘은 천년에 걸친 중세받은 이 시대, 천년 동안 중세가 되는 그리스 로마 고전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종교 사상의 결합, 그리고 지배적인 정신세계를 정신문화를 형성한 이것들이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융합입니다. 지금 대학이 만들어진 것, 의회, 연구, 법의 기원 등등 중세의 모든 것들이 이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는데 900년 대학을 갔어요. 그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뿌리가 되는 중세의 사상과 문화는 신앙과 이성, 자유와 권위, 전통, 보존, 미래를 향한 의욕 이런 것들이 모색되어지는 이 융합 이것들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318년도에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침략을 발표하죠. 내가 짐이 기독교를 공인하노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414년도에 멸망해요. 제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나오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초대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기도 하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참여론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개판이냐 망나니냐 책을 밝히고 여자 술을 하여튼 방탄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귀심을 하고 참여하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기독교 사상을 거의 첩색을 달린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을 빼고는 또 이 사람은 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제2의 그냥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보시면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서로 갈등을 극복하고 단절없이 쭉 이렇게 조화를 이뤘어요. 이것들을 만들어낸 이 과정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교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문화가 뭐냐? 뭐 그 이후에 잠깐만 뭐 끝이야? 예, 더 하려면 한 2박 3일이 아니라 막 2년 3년을 해야 되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제 쭉 그렇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 문화가 뭐냐? 현대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리고 동양사상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융합 피라미드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술 같은 과학 같은 것들도 뭐다? 인문학이 합쳐져 가지고 문화의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장 오늘 이렇게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아까 제가 말한 러시아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 이야기를 하고 로마 이야기를 하고 그 내에 붙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후에 헬레니즘이 되고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은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왜 만들어지고 어떤 논쟁에 걸쳐서 지금 형성됐는가 이 과정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상이 여전히 미약하고 2500년 전, 3000년 전에 그것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325년도에 있었던 니케아 공에 있었던 니케아 신조가 지금 2019년 대한민국 혹은 미국 전 세계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구교든 신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지금부 다 사도신경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아낌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다행인 것은 다음 주 강의가 이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4차 산업혁명 인문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뭐다? 미래를 이야기해요. 4차 산업혁명. 그것들을 이제 보면 인문학과 4차 산업혁명 강사는 김근석이라는 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문 헤브라이즘은 어떻게 융합 발전을 만드는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갈등, 그 갈등의 것들이 아까 아리우스 논제 같은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세월이 쭉 지나서 보니까 그 과정들은 별거 아니더라.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세월 100년, 200년 이건 사실은 먼 미래의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2010년을 바라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양의 문화는 어떻게 발전해갑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듣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은 진짜 가치 있는가, 그 가치, 그리고 서양사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또 다음 주 강의, 그 다음 주 강의 통해서 쌓이는 문제.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요 4장짜리 이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또 우리 박대희 분께서도 올라가실 때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김유라 선생님께서 관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그냥 이 정도는 그래 나 알아. 나 아리우스 논쟁도 알고 그리고 마라톤 전쟁이 러시아 그리스 2차 전쟁이었다는 거 알고 그 3대 그거 3차잖아. 그리고 에스더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아리우스의 아들의 그 사람 크레세르크세스의 부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성경이 역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성경에 다만 용어가 너무 좀 생소하게 나와서 그렇지. 바사가 배웠어요. 성경이 바사 대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사상은 헤브라이즘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대사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제 강의는 마칩니다. 오늘 조금 버벅거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한다 할 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내년에 이제 들을 수 있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박수도 안 치고.